스포스칼라 프로세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스포스칼라 프로세싱은 더욱 빠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혁신들 중 최신의 것이다. 명령어 수준 병렬성을 활용함으로써 스포스칼라 프로세서는 하나의 클록 사이클에 2개 이상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스포스칼라 프로세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논의한다. 먼저 스포스칼라 프로세서가 해결하는 일반적인 문제, 즉 겉보기에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보다 병렬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 과정의 기반이 되는 원리들과 충족되어야 할 제약들을 논의한다. 이어서 스포스칼라 프로세싱의 중요한 단계들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구현 기법을 기술한다. 주요 단계들은 다음을 포함하는데 1. 명령어 인출, fetch와 조건 분기 처리. 2. 레지스터 값들과 관련된 데이터 의존성의 결정. 3. 병렬 실행을 위한 명령어들의 발행, 이슈. 4. 로드와 스토어를 통한 메모리 경유 데이터 값 전달. 5. 프리사이스 인터럽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순서로 프로세스 상태를 커밋하는 것. 최신 스포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MIPS R1000과 DC21164 그리고 AMD K5가 다양한 스포스칼라 기법을 예시하는 데 사용된다. 서론. 스포스칼라 프로세싱, 즉 동일한 클럭 사이클 동안 여러 명령어를 게시할 수 있는,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빠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아키텍처 혁신들 중 최신의 것이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스포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현재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사들이 고성능 제품을 위해 설계 생산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1980년대 레디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 운동의 연장으로 바라보지만 스포스칼라 구현은 사실상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포스칼라 기법은 가장 새로운 리스크 명령어 집합인 DC-알파로부터 명백히 비리스크인 인텔 X86 명령어 집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령어 집합에 적용되어 왔다. 통상적인 스포스칼라 프로세스는 들어오는 명령어 스트림, 인스트럭션 스트림을 한 번에 여러 명령어씩 인출, 패치하고 디코드한다. 명령어 인출 과정의 일환으로 중단 없는 명령어 스트림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분기 명령어들의 결과가 보통 미리 예측된다. 들어오는 명령어 스트림은 이어서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디펜던스에 대해 분석되고 명령어들을 흔히 명령어 유형에 따라 기능 유닛들, 펑셔널 유닛들에 배정된다. 다음으로 명령어들은 원래의 프로그램 순서가 아니라 주로 피연산자, 오퍼런드 데이터의 가용성에 근거하여 병렬 실행을 위해 게시된다. 많은 스포스칼라 구현에 존재하는 이 중요한 특성은 동적 명령어 스케줄링, 다이내믹 인스트럭션 스케줄링이라 불리며 완료 시 인터럽트 조건이 발생할 경우 프로세스 상태를 올바른 원래의 프로그램 순서로 갱신할 수 있도록 명령어 결과들이 재순서화된다. 리오더링. 개별 명령어가 병렬로 시행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스포스칼라 프로세스는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 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을) 활용한다. 1.1 역사적 관점. 파이프라인의 형태의 명령어 수준 병렬성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다. 파이프라인은 조립 라인처럼 동작하며 명령어들은 파이프라인을 따라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처리된다. 단순 파이프라이닝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파이프라인에 게시되지만 여러 명령어들이 동시에 실행의 어느 단계에 있을 수 있다. 파이프라이닝은 195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1960년대에 대형 컴퓨터의 주축이 되었다. CDC 6600은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였으나 RLP의 대부분은 명령 기능 유닛들을 통해 달성하였다.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어만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6600의 명령어 집합, 병렬 처리 유닛들,
동적 명령어 스케줄링은 오늘날 슈퍼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들과 유사하다. 1960년대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프로세서는 IBM 36091이었다. IBM 36091은 강하게 파이프라인화되어 있었으며 발명자의 이름을 딴 토마스 로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동적 명령어 이슈, 발행,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CDC 6600과 마찬가지로 IBM 36091도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어만을 지속할 수 있어 슈퍼스칼라가 아니었으나 토마슬라 알고리즘의 강한 역량은 오늘날 많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들에 명백히 나타난다. 파이프라인의 개시율 (initiate rate는) 수년간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에 머물렀으며 심각한 실질적 병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벡터 프로세싱과 멀티 프로세싱과 같이 병렬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1960년대 70년대 다중 명령어 개시가 가능한 프로세서들이 검토되었으나 시장에 출시 능력은 없었다. 이어 1980년대 중반에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파이프라인들에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개시함으로써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는 사이클당 단일 명령어라는 병목을 타파한다. 도입 이후 슈퍼스칼라 방식은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표준적 방법이 되었다. 1.2 명령어 처리 모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화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아키텍트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프로세서 설계는 선행 설계로부터 유산을 물려왔는데 현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유산의 주요 요소는 이진 호환성, 즉 바이너리 컴패터빌리티이며 이것은 이전 세대의 프로세서를 위해 작성된 기계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명령어 집합과 프로그램 바이너리에 대한 내재된 시퀀싱 모델, 즉 순차적 실행 모델은 수십 년 전 프로세서가 구현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순차적 실행 모델에서는 PC, 프로그램 카운터를 사용하여 메모리에서 하나의 명령어를 인출한다. 그 명령어는 이어서 실행되고 이 과정에서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 또는 스토어하거나 프로세서 내의 레지스터들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명령어의 실행이 완료되면 프로세서는 증가된 PC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어를 인출하며 다음 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조건 분기 (conditional branch나 점프에 의해 간헐적으로 occasionally 재지향된다. 리디렉트 된다. 자, 페이지 폴트나 기타 예외 조건의 경우처럼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되고 나중에 재시작될 필요가 있을 때 기계의 상태가 캡처되어야 한다. 순차적 실행 모델은 자연스럽게 precise state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으며 인터럽트 시점에서의 기계의 precise state, 아키텍처상 가시적인 레지스터와 메모리는 아키텍처럴 비저블한 가시성을 가진 레지스터들과 메모리는 순차적 실행 모델이 엄격히 따라지고 처리가 인터럽트된 명령어에서 정확히 중단되었다면 존재했을 상태인데 재시작은 그 인터럽트된 명령어로부터 명령어 처리를 단순히 재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자, 오늘날 컴퓨터 설계자는 보통 이진 호환성, 즉 명령어 집합 호환성과 순차적 실행 모델, 통상적으로 precise interrupt를 함의하는데 그러한 실행 모델을 유지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고성능을 위해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구현은 순차적 실행에서 급격히 벗어나며 많은 것들이 병렬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 오늘날 프로그램 바이너리는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간주된다. 현대 슈퍼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바이너리에 대한 구현된 순차적 명세를 받아 비필수적인 순서 의존성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여 프로그램을 병렬적이고 더 고성능인 버전으로 변환하되 프로세서는 순차적 실행의 외관을 유지한다. 1.3 고성능 처리의 요소들. 간단히 말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프로그램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명령어는 인출,
패치하고 실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이 해당 명령의 레이턴시이다. 명령어 시퀀스의 시간을 예를 들어 프로그램인데 명령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개별 명령어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더 많은 명령어들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구현은 후자요로 구별되므로 전자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후자로 병로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 즉 더 많은 명령어들을 병렬로 실행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스칼라 설계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향상된 병렬성 축으로 인해 하드웨어 복사속 증가로 인한 하드웨어 복잡성 증가로 인해 명령어 레이턴시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병렬 명령어 처리에는 다음이 필요한데 명령어들 간의 의존성 관계 결정, 다수의 연산들을 병렬로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하드웨어 자원, 연산의 실행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전략, 그리고 한 연산에서 다른 연산으로 값을 전달하는 기법, 명령어들의 효과가 커밋되고 기계의 가시적 상태가 갱신될 때 순차적 실행의 외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는 슈퍼스칼라 프로세서가 다음을 구현함을 의미한다. 1. 다수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패치하는 명령어 인출 전략. 조건 분기의 명령어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너머까지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2. 프로세서 값들과 관련된 진성 의존성 True Dependence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실행 중 해당 값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 3. 다수의 명령어들을 병렬로 이슈하는 방법. 4. 다수의 명령어들을 병렬로 실행하기 위한 자원, 파이프라인화된 기능 유닛들 다수와 다수의 메모리 참조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계층. 5. 로드 및 스토어 명령을 통해 메모리 경유를 데이터 값을 전달하는 방법 및 메모리 계층의 동적이고 흔히 예측 불가능한 성능 동작을 수용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5. 올바른 순서로 프로세서의 상태를 커밋하는 방법. 이 메커니즘들이 순차적 실행의 외관을 유지한다. 이 프로그램 표현, 의존성, 그리고 병렬 실행. 응용 프로그램은 고급 언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정적 기계어 수준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 바이너리로 컴파일된다. 정적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일련의 실행들을 기술하며 각각의 실행은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특정 데이터의 집합에 대응한다. 정적 프로그램에는 명령어들이 실행되어야 하는 순서인 시퀀싱 모델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적 프로그램이 특정 입력 데이터 집합으로 실행됨에 따라 실행된 명령어들의 시퀀스가 동적 명령어 스트림, 다이내믹 인스트럭션 스트림을 형성한다. 명령어 수준 병렬성을 높이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제어 의존성, 컨트롤 디펜던스를 극복하는 것이다. 정적 프로그램은 베이직 블락들의 모음으로 볼 수 있는데 베이직 블락이란 단일 진입점과 단일 출구점을 가진 연속적인 명령어 블럭이다. 명령어 인출기, 인스트럭션 패처가 베이직 블락에 진입하면 해당 베이직 블락의 모든 명령들이 결국 실행될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베이직 블락 내의 임의의 명령어 시퀀스는 개념적 실행 Windows of Execution에 일괄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 실행 윈도우즈는 명령 실행을 위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되며 명령어들이 이 실행 윈도우에 게시되면 오직 데이터 의존성 제약들에만 종속되어 병렬로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다. 개별 베이직 블락 내에서도 일정한 병렬성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병렬성을 얻으려면 PC, 프로그램 카운터 갱신, 특히 조건 분기로 인한 제어 의존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조건 분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된 경로로부터 투기적 speculatively 명령어들을 인출, 패치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예측된 경로의 명령어들이 실행 윈도우에 진입한다. 예측이 나중에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명령어들의 투기적 상태가 제거되고 그 명령어들이 상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명령어와 동일하다. 예측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투기적 실행이 잘못된 것이므로 아키텍처적 프로세스 상태가 잘못 수정되지 않도록 복구 리커버리 조치가 개시되어야 한다. 자, 만약 실행 윈도우에 배치된 명령어들은 데이터 의존성 제약들에 종속되어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 데이터 의존성은 명령어들이 동일한 저장 위치,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 접근, 읽기 또는 쓰기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들 사이에 발생한다. 명령어들이 동일한 저장 위치에서 참조할 때 해저드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저장 위치가 올바른 순서로 접근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잘못된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명령어들이 진성 의존성 (true dependence) 제약들에만 종속되어 실행될 수 있다. 이 진성 의존성은 RAW (Read After Write) 해저드로 나타나는데, 소비 명령어 (Consuming Instruction은) 생산 명령어 (Producing Instruction이) 값을 쓴 후에야 그 값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위적 의존성인 Artificial Dependence이다. 또 존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가용 병렬성 수준을 높이려면 이 인위적 의존성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인위적 의존성들은 WAR (Write After Read) 및 WAW (Write After Write) 해저드로부터 발생한다. WAR 해저드는 하나의 명령어가 저장 위치에 새 값을 써야 하지만 이전 값을 읽어야 하는 선행 명령어들이 모두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할 때 발생한다. WAW는 해저드는 다수의 명령어들이 동일한 저장 위치에 갱신할 때 발생하며 이 갱신들이 올바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인위적 의존성은 여러 방식으로 유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 제한된 레지스터의 저장 공간, 메인 메모리 공간 절약 목적, 그리고 하나의 명령어가 자기 자신과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루프 등이 있다. 그래서 제어 의존성과 인위적 의존성을 해소한 후 명령어들은 이슈, 발행되고 병렬로 실행을 시작한다. 본질적으로 하드웨어가 병렬 실행 스케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스케줄은 진성 의존성과 기능 유닛들 및 데이터 경로들의 하드웨어 자원 제약들과 같은 필수 제약들을 고려한다. 병렬 실행 스케줄은 명령어들이 순차적 실행 모드를 규정한다는 것과 다른 순서로 실행을 완료하는 경우에 많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투기적 실행 (Speculative Execution은) 순차적 모델이 따라졌다면 전혀 실행되지 않았을 명령어들이 실행을 완료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명령어들이 실행을 완료할 때 아키텍처적 저장소 (Architectural Storage를) 즉시 갱신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명령어의 결과는 아키텍처적 상태가 갱신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상태로 보유되어야 한다. 한편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과들은 의존성 있는 명령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순차적 모델이 해당 명령어를 실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임시적 결과들은 아키텍처적 상태를 갱신함으로써 영구화된다. 이 과정을 통상적으로 명령어를 커밋 또는 리타이어 한다고 한다. 3. 통상적인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령어 인출과 분기 예측, 디코드와 레지스터 의존성 분석, 발행과 실행, 메모리 연산 분석과 실행, 그리고 명령어 재순서화와 커밋,
이 단계들을 명령어들이 통과하는 순서와 대략적으로 동일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각각 이후 섹션들에서 논의된다. 이 조직 구조에 따라 파이프라인화된 구현이 있으며 특정 파이프라인 단계들이 슈퍼스케일러 실행의 주요 단계들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1 명령어 인출과 분기 예측. 슈퍼스케일러 프로세싱의 명령어 인출 (instruction fetch) 단계는 처리 파이프라인의 나머지 부분의 명령들을 공급한다. 최근 사용된 명령어들을 담고 있는 소형 메모리인 명령어 캐시 (instruction cache는) 슈퍼스케일러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의 모든 프로세서의 명령어 인출 과정의 레이턴시를 줄이고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명령어 캐시는 여러 개의 연속된 명령어들을 포함하여 블록 또는 라인들로 구성되며 PC 프로그램 카운터를 사용하여 캐시 내용을 연관적으로 associatively 검색함으로써 주소가 지정된 명령어가 캐시 라인들 중에 하나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하여 슈퍼스케일러 구현이 사이클당 여러 명령어들의 실행을 지속하려면 인출 단계가 캐시 메모리에서 사이클당 여러 명령어들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높은 명령어 인출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 명령어 캐시를 데이터 캐시와 분리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 되었다. 사이클당 인수되는 명령어 수는 최소한 피크 명령어 디코드 및 실행 속도와 일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다수 높다. 명령어 인출 대역폭의 여유분은 명령어 캐시 미스와 최대 수보다 적은 명령들만 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다음, 조건 분기 명령어의 처리는 다음 부분들로 분해될 수 있는데 1. 명령어가 조건 분기임을 인식하는 것. 2. 분기 결과 taken 또는 not taken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분기 목적지를 branch target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4. taken 분기의 경우 명령어 인출을 재지향 리다이렉트 하여 제어를 이전하는 것. 또 위의 각 항목을 처리하는 데 특정 기법들이 유용하다. 자, 흔히 분기 명령어가 인출될 때 분기 결정에 사용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아직 분기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다리는 대신 조건 분기의 결과는 여러 종류의 분기 예측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일부 예측기 프레딕터는 정적 정보 (static information), 즉 정적 바이너리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산 코드 유형이 다른 것들보다 taken 분기를 더 자주 유발하거나 역방향 분기, 즉 루프 형성 시가 더 자주 taken 되거나 컴파일러가 명령어의 플래그를 설정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분기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프로파일링 정보는 프로그램 이전 실행 중 수집된 실행 통계도 정적 분기 예측의 보조 수단으로 컴파일러가 활용할 수 있다. 자, 다른 예측기들은 동적 정보, 즉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 얻어지는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보통 분기 결과들의 과거 이력에 관한 정보, 예측되는 분기 특정 분기, 그 앞에 오는 다른 분기들 또는 둘 다이다. 이 분기 이력, 브랜치 히스토리는 분기 이력 테이블,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 또는 분기 이력, 분기 예측 테이블, 브랜치 프리딕션 테이블에 저장되거나 해당 분기를 포함하는 명령어 캐시 라인에 첨부될 수 있다. 분기 예측 테이블은 통상적으로 캐시 방식으로 구성되며 예측할 분기 명령어의 주소로 접근된다. 테이블 내에서 이전 분기 이력은 흔히 다중 비트로 기록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소형 카운터들로 구현되어 여러 과거 분기 실행 결과들을 요약할 수 있다. 카운터들은 taken 분기에서 증가, 최대값에서 정지하고 not taken 분기에서 감소, 최소값에서 정지한다. 결과적으로 카운터 값은 최근 분기 실행들의 지배적인 결과를 요약한다. 3.2 명령어 디코드, 이름 변경, 리네이밍, 그리고 디스패치, 배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명령어들은 명령어 인출 버퍼에서 꺼내져 검사되며 나머지 파이프라인 단계들을 위하여 제어 및 데이터 의존성 연결이 설정된다. 이 단계는 진성 데이터 의존성인 RAW 해저드로 인한 의 탐지와 기타 레지스터의 해저드를
예를 들어 레지스터 재사용으로 인한 WAW 및 WAR 해저드의 해소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이 단계는 또한 명령어들의 이후의 발행 및 실행을 위해 하드웨어 기능 유닛들과 연관된 버퍼들로 배분, 디스트리뷰트하고 배분, 즉 배정한다. 디스패치한다. 자, 디코드 단계의 역할은 각 명령어에 대해 하나 이상의 실행 튜플, execution 튜플을 설정하는 것이다. 실행 튜플은 다음을 포함하는 순서인 리스트이다. 1. 실행될 연산 2. 입력 P 연산자들이 위치하는 또는 결국 위치하게 될 저장 요소들과 식별자 3. 명령어들의 결과가 배치될 위치들 그리고 정적 프로그램에서 저장 요소들은 아키텍처적 저장 요소들, 즉 아키텍처화된 또는 논리적 레지스터들과 메인 메모리 위치들이다. 그러나 동적 실행 중 WAR 및 WAW 해저들을 극복하고 병렬성을 높이기 위해 논리적 저장 요소들과 다를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요소들이 흔히 존재한다. 다음은 하나의 명령어가 논리 레지스터의 새 값을 형성할 때 그 값의 물리적 위치는 하드웨어가 아는 이름이 부여된다. 해당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부속 명령어들에는 그 물리적 저장 위치의 이름이 제공된다. 이는 디코드 이름, 변경, 리네임, 배정, 디스패치 단계에서 명령어의 실행 튜플 내 논리 레지스터 이름을 물리적 저장 위치의 새 이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그 레지스터는 이름 변경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의 이름 변경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논리 레지스터 파일보다 큰 물리 레지스터 파일, 피지컬 레지스터 파일이 있다. 매핑 테이블이 물리 레지스터를 논리 레지스터의 현재 값과 연관시키는 데 사용된다. 명령어들은 순차적 프로그램 순서로 디코드되고 레지스터 이름 변경에 수행된다. 하나의 명령어가 디코드 될 때 그 명령어의 논리 결과 레지스터 목적지는 프리리스트, 즉 현재 논리 값이 할당되지 않는 물리 레지스터들 중 하나를 할당받으며 매핑 테이블은 해당 레지스터의 새로운 물리 매핑을 반영하도록 조정된다. 또한 이름 변경 연산의 일환으로 해당 명령어의 소스 레지스터 지정자 데지그네이터들이 매핑 테이블에서 현재의 물리 레지스터들 이름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프리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명령어 배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음 두 번째 이름 변경 방법은 논리 레지스터 파일과 동일한 크기의 물리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하며 관례적으로 1:1 관계가 유지된다. 추가로 활성 명령어 active instruction, 즉 실행을 위해 디스패치 배정되었지만 아직 커밋되지 않은 명령어당 하나의 항목을 가진 버퍼가 있다. 이 버퍼는 통상적으로 재순서화 버퍼, reordering 버퍼라 불리는데 precise interrupt를 위한 올바른 명령 순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precise interrupt라고 이기 때문에 재순서화 버퍼라 부른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 레지스터 이름 변경, 리네임은 WAW 및 WAR 해저드로 인한 인위적 의존성을 제거하고 오직 진성 RAW 레지스터 의존성만 남긴다. 3.3 명령어 발행과 병렬 실행. 자, 실행 튜플들이 생성되어 버퍼에 저장되면 어떤 튜플들을 실행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인데 명령어 발행 instruction issue와는 데이터와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런타임 검사로 정의된다. 이는 많은 슈퍼스칼라 구현의 핵심인 처리 파이프라이닝 영역으로 실행 윈도우용 execution과 execution이 위치한 곳이다. 이상적으로 하나의 명령어는 입력 P 연산자들이 가용해지는 즉시 실행 준비가 된다. 그러나 명령어 발행 단계에서는 다른 제약들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실행 유닛들, 인터커넥트, 레지스터 파일 또는 재순서와 버퍼, 포트들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가용성이다. 단일 큐 방식, 싱글 큐 메서드에서는 단일 큐와 인오더 발행만 있으면 레지스터 이름 변경, 리네이밍이 필요 없으며
피연산자 가용성은 각 레지스터에 할당된 단순한 예약 비트, reservation 비트로 관리할 수 있다. 하나의 레지스터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발행되면 해당 레지스터가 예약되고 그 명령어가 완료되면 예약이 해제된다. 피연산자들의 예약이 없으면 해당 명령어는 물리적 자원이 허용하는 경우 발행될 수 있다. 또한 다중 큐 방식, 멀티 큐 메소드에서는 명령어들이 각 큐에서 인 오더로 발행되지만 큐들 사이에서는 아웃 오브 오더로 발행될 수 있다. 개별 큐들은 명령어 유형에 따라 구성된다. 예를 들어 부동선 수정 명령어 큐, 정수 명령어 큐, 로드 스토어 명령어 큐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초기 슈퍼스칼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예약 스테이션 방식에서는 토마스 알고리즘의 일부로 처음 대안된 것으로 명령어들이 아웃 오브 오더로 발행될 수 있으며 엄격한 파이프 순서는 없다. 따라서 모든 예약 스테이션들이 데이터 가용성에 대해 자신의 소스 피 연산자들을 소스 오퍼런드들을 동시에 모니터링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피 연산자 데이터를 예약 스테이션 내에 보유하는 것이다. 하나의 명령어가 예약 스테이션에 디스패치 될 때마다 이미 가용한 피연산자 값들은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서 예약 스테이션에 저장된다. 이어서 예약 스테이션 로직이 가용하지 않은 데이터의 피연산자 지정자 데지그네이터들을 완료되는 명령어들의 결과 지정자들과 비교한다. 일치가 돼 있으면 결과값이 일치하는 예약 스테이션으로 전달된다. 예약 스테이션 내의 모든 피연산자들이 준비되면 해당 명령어는 하드웨어 자원이 허용하는 경우 발행될 수 있다. 3.4 메모리 연산 처리. 메모리 연산은 슈퍼스케일러 프로세서에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현대 리스크 명령어 집합에서는 명시적인 로드 및 스토어 명령어들만이 메모리에 접근한다. 메모리 연산의 레이턴스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 계층,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사용되며 대부분의 데이터 요청들은 계층의 하위 레벨에 위치하는 데이터 캐시들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ALU 명령어들과 달리 디코드 단계에서 접근될 레지스터 P 연산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즉 ALU 명령어들은 디코드 단계에서 접근될 레지스터 연산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데 로드 및 스토어 명령어의 경우 접근될 메모리 위치는 발행 단계 이후까지 식별할 수 없다. 접근될 메모리 위치 결정에는 주소 계산, address calculation, 이 필요한데 이것은 보통 정수 덧셈을 말하며 정수 덧셈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로드 및 스토어 명령어들은 주소 계산이 수행되는 실행 단계로 발행된다. 주소 계산 후 물리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주소 변환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 접근된 페이지들의 변환 기술자인 Translation Descriptor Cache인 TLB, Translation Lookside Buffer가 이 변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된다. 자, 메모리 연산자들이 중첩되거나 out of order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해제들이 적절히 해소되고 순차적 실행 의미론 Sequential Execution Semantic이 보존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토어 주소 버퍼, Store Address Buffer는 또는 단순히 스토어 버퍼가 메모리 계층에 제출된 연산들이 해제드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용한다. 스토어 버퍼는 대기 중인 모든 스토어들 연산들의 주소들을 보유한다. 연산 또는 스토어가 메모리에 발행되기 전에 이슈되기 전에 동일한 주소에 대한 대기 중인 스토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스토어 버퍼가 검사된다. 연산이 메모리 계층에 제출되면 해당 연산은 데이터 캐시에서 히트 또는 미스될 수 있다. 미스의 경우 해당 위치를 포함하는 라인이 캐시로 인출되어야 한다. MHSR, Mishandling Status Register들이 미해결 캐시 미스의 상태를 추적하고 메모리 계층에 대한 다수 요청들이 중첩될 수 있도록 한다. 3.5 상태 커밋, Committing State. 명령어 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커밋 또는 리타이어 단계로
해당 명령어의 효과가 논리적 프로세스 상태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단계의 목적은 투기적 실행, speculative execution과 명령어들의 out of order 완료로 인해 실제 실행이 비순차적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 실행 모델의 외관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precise state를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precise state를 복구하는 두 가지 주요 기법이 있으며 이 두 기법 모두 두 가지 유형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첫째, 연산들이 실행됨에 따라 갱신되는 상태, 그리고 복구를 위해 별도로 보존되는 상태이다. 자, 첫 번째 기법은 특정 시점에서 기계 상태가 이력 버퍼, 히스토리 버퍼 또는 체크 포인트에 저장된다. 명령어들은 실행됨에 따라 기계 상태를 갱신하고 precise state가 필요할 때 이력 버퍼에서 복구된다. 두 번째 기법은 기계 상태가 물리적 상태, physical state와 논리적 상태, architectural state의 두 가지를 분리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상태는 연산들이 완료되는 즉시 갱신되고 기계의 아키텍처 상태는 연산들의 투기적 상태가 해제됨에 따라 순차적 프로그램 순서로 갱신된다. 이 기법에서 투기적 상태는 재순서와 버퍼에 유지되며 유지되는데 하나의 명령을 커밋하려면 그 결과를 재순서 버퍼에서 architectural register 파일로 스토어의 경우에는 메모리로 이동해야 한다. 재순서 버퍼의 해당 공간이 해제되는 것이다. 재순서 버퍼 기법은 precise state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레지스터 이름 변경 및 구현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단연 더 널리 사용된다. 3.6 소프트웨어 역할. 슈퍼스칼렛 스케일러의 주요 장점은 기존 프로그램 바이너리 실행을 가속화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최적화된 바이너리를 생성할 수 있다면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명령의 인출 과정과 명령 발행 및 실행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이너리를 생성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첫째, 발행 고려 중인 명령어들의 그룹이 동시에 발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 고려 대상일 때 이전 명령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법 모두 명령어들을 정적으로 스케줄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자, 이제 세 가지 슈퍼스케일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이 섹션에서는 위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세 가지 슈퍼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논의한다. 이 세 가지 슈퍼스칼라 구현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폭넓게 포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이 세 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위에서 기술된 통상적인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MIPS R10000과 더 큰 단순성을 추구하는 DC-알파 21164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된 명령어 집합인 인텔 X86을 구현하는 AMD K5이다. 자, 먼저 MIPS R10000이다. 자, MIPS R10000은 광범위한 동적 스케줄링을 수행하며 위에서 기술된 통상적인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매우 유사하다. R100000은 명령어 캐시에서 한 번에 4개의 명령어들을 패치한다. 이 명령어들은 캐시에 저장될 때마다 미리 디코드된다. 프리디코드된다. 미리 프리디코드는 명령어 당 4개의 추가 비트를 생성하며 캐시에서 인출된 직후 명령어 유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패치 후 분기 명령어들이 예측된다. 자, 예측 테이블은 명령어 캐시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고 명령어 캐시는 512개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예측 테이블에는 또한 512개의 항목이 있다. 각 항목은 예측에 사용되는 이력 정보를 인코딩하는 2비트의 카운터 값을 보유한다. 자, 그래서 하나의 분기가 테이큰으로 예측되면 명령어 인출을 재지향하는데 한 사이클이 소요된다. 그 사이클 동안 순차적 명령어들은, 즉 not taken에 있는 명령어들은 인출되어 잘못된 예측에 대비한 방어책으로 리즘 캐시의
배치된다. 자, 리중 캐시는 내부락의 명령어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 어느 시점에서든 4개의 분기 외측들을 처리할 수 있다. 모든 레지스터 지정자 데지그네이터들이 이름 변경되며 논리 레지스터 파일의 2배 크기인 물리 레지스터 파일이 사용된다. 64 물리 대 32 논리의 레지스터 파일이다. 한 번에 최대 4개의 레지스터들이 메모리, 정수, 부동, 소수점 3가지 명령어 큐들 중 하나에 배정, 디스패치된다. 큐들은 각각 16개의 항목 깊이이며 꽉 찬 큐만이 배정을 차단할 수 있다. R10000은 예외 조건 발생 시 precise state를 유지하기 위해 재순서와 버퍼, 리오더링 버퍼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명령어들은 원래 프로그램 순서로 한 번에 최대 4개씩 커밋된다. 하나의 명령어가 커밋될 때 그 명령어가 수정하는 논리 레지스터의 오래된 물리 복사본이 해제된다. 분기가 예측되면 프로세서는 레지스터 매핑 테이블의 스냅샷을 취한다. 이어 해당 분기가 잘못 예측된 것으로 판명되면 레지스터 매핑이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든 최대 4개의 예측된 분기들의 스냅샷을 저장할 공간이 있다. 다음은 R4.2 덱 알파 21164이다. 알파 21164는 높은 클럭 속도를 선호하여 동쪽 명령어 스케줄링의 장점을 포기하는 단순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사례이다. 명령어들은 8kb의 명령어 캐시에서 한 번에 4개씩 인출된다. 이 명령어들은 각각 4개의 명령어를 보유할 수 있고 2개의 명령어 버퍼들 중 하나에 배치된다. 명령어들은 버퍼들에서 프로그램 순서로 발행되며 다음 버퍼를 사용하기 전에 현재 버퍼가 완전히 비워져야 한다. 이는 명령어 발행률을 다소 제한하지만 필요한 제어 로직을 크게 단순화한다. 기계 내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예측이 되었으나 아직 미해결된 분기만 있을 수 있으며 이전 예측된 분기가 해소되기 전에는 다른 분기가 만나지면 명령어 발행이 스톨된다. 명령어 인출과 디코드에 이어 명령어를 유형, 즉 사용하게 될 기능 유닛에 따라 검사되고 배정된다. 그런 다음 피연산자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레지스에 있거나 바이패스가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며 명령어들은 해당 유닛에 발행되고 실행을 시작한다. 이 전체 과정에서 명령어들이 서로를 추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1164는 단일 큐 방식의 사례이다. 싱글 큐 메서드의 사례이다. 기능 유닛은 4개인데 정수 ALU 2개, 부동 소수점 덧생기, 부동 소수점 곱셈기가 있다. 자, 2164의 칩 위에 2랩의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각 8바이트, 8kb의 작고 빠른 1차 캐시, 프라이머리 캐시 쌍이 있으며 하나는 명령어들용, 또 하나는 데이터용, 그리고 명령어 데이터가 공유하는 2차 캐시, 세컨더리 캐시는 96kb이며 3-way 집합 연관, set associative 방식이다. 인터럽트 시점에서 순차적 상태를 제공하기 위해 21164는 out of order로 발행하지 않으며 명령어들이 파이프라인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순서를 유지한다. 최종 파이프라인 단계가 원래 프로그램 순서로 레지스터 파일을 갱신한다. 파이프라인 자체가 재순서와 버퍼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4.3 AMD K5이다. 이 섹션에서 논의되는 다른 두 마이크로 프로세서 R10000과 알파 21164와 달리 AMD K5는 원래 빠른 파이프라인화된 구현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명령어 집합을 구현한다. 자, 인텔 X86이라는 복잡한 명령어 집합의 사례이다. 인텔 X86 명령어 집합은 가변 길이의 명령을 사용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다음 명령의 시작을 찾기 전에 하나의 명령어가 디코드 되어야, 즉 그 길이가 확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어들은 명령어 캐시에 배치될 때 순차적으로 미리 디코드한다.
명령어 바이트 등 5개의 미리 디코드된 비트가 있고 명령어들은 이어서 사이클당 최대 16바이트의 속도로 명령어 캐시에서 인출된다. 이 명령어 바이트들은 배정을 기다리는 16개의 바이트 큐에 배치된다. 그래서 명령어 집합의 복잡성으로 인해 디코딩에 두 사이클이 소요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명령어 바이트들의 바이트 큐에서 읽혀 단순한 리스크 유사 연산들 AMD에서는 이를 ROP라 부르는데 그 연산들로 변환된다. 한 번에 최대 4개의 ROP들이 생성되고 흔히 변하는 x86 명령어당 소수의 ROP들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하드웨어는 단일 사이클로 변환되고 더 복잡한 x86들 명령어들은 롬으로부터 순차적 조회를 통해 ROP 시퀀스로 변환된다. 이 경우 ROP들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코드의 한 형태이며 롬에서 사이클당 최대 4개의 ROP들이 생성된다. ROP로의 변환 후 프로세서의 대부분은 개별 연산자들로부터 ROP들의 실행에 집중하며 이들이 생성된 원래 x86 명령어들을 이들이 생성된 원래 x86 명령어들은 대체로 무시가 된다. 자, 첫 번째 디코드 사이클에 이어 명령어들은 피연산자 오퍼런드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가용한 경우 읽고 그 사이클당 최대 4개의 ROP식 기능 유닛, 펑션 유닛 예약 스테이션들에 디스패치 된다. 기능 유닛들은 6개이고 정수 ALU 2개, 부동 소수점 유닛 1개, 로드스토어 유닛 2개, 분기 유닛 1개,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ROP들이 예약 스테이션들에 연관된 기능 유닛들로 발행된다. 사이클당 최대 4개의 ROP 발행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레지스터 포트들과 데이터 경로들이 있으며 예외 발생 시 프리사이스 프로세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6개의 항목의 재순서화 버퍼가 사용된다. 그래서 결론. 다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능과 호환성 모두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들은 순차적 실행 모델을 구현하지만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순차적과는 거리가 멀다. 인출 후 순차적 명령어 스트림은 진성 의존성만이 명령어들을 묶어두는 채로 해체된다. 명령어들은 최소한의 제약으로 병렬로 실행된다. 한편 프리사이스 인터럽트가 필요한 경우 명령어 스트림이 개념적으로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다시 스퀴즈 될 수 있도록 원래 순차적 순서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유지된다. 자, 슈퍼스케일러 구현이 파이프라인처럼 주류가 되었으나 더 많은 병렬 하드웨어 자원이 도입됨에 따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 이를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현재 알려진 슈퍼스칼라 기법들을 구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수준 병렬성의 한계가 있다. 이 한계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분기로부터 비롯된다. 실제 분기 예측을 사용한 성능과 이론적으로 완벽한 분기 예측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실제 예측을 사용할 때 상당한 성능 저하를 보인다. 둘째, 동시에 발행되는 명령어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슈퍼스케일러 구현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제어 복잡성, 컨트롤 컴플렉시티 또한 동시에 디스패치되거나 발행, 이슈되는 모든 명령어들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교차 점검, 크로스 체크로 인해 증가된다. 이는 제어 복잡성의 2차적 증가, 쿼드라틱 그로스를 나타내며 조만간 유지할 수 있는 클럭 주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근본적으로 새로운 슈퍼스칼라 기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8-way 슈퍼스칼라 안팎, 실용적 한계라고 믿으며 이 지점은 앞으로 몇 세대의 프로세서 내에 도달할 것이다. 한 학파는 VLIW, Very Large Instruction Word 모델이 선택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프트웨어가 의존성을 분석하고 실행 스케줄을 생성하는 책임을 지면서 병렬성을 위해 검토될 수 있는 명령어 윈도우, 인스트럭션 윈도우의 크기는 슈퍼스케일러 프로세스가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VLIW 프로세서의 제어 로직이 어떠한 의존성 점검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VLIW 하드웨어는 슈퍼스케일러 하드웨어보다 훨씬 단순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빠른 클럭을 허용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설계는 불과 10여 년 만에 단순 파이프라인에서 단순 슈퍼스케일러 구현을 거쳐 완전히 성숙한 슈퍼스케일러 프로세서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 되돌아보면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처럼 보이며 각 단계마다 명령어 수준 병렬성의 새로운 원천이 개척되었다. 오늘날 연구자들과 아키텍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이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명령어 수준 병렬성을 향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들의 탐색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년 못지않게 흥미로울 것을 예고한다. 오늘 요 페이퍼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읽어보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